올해 54세 된 직장인입니다. 아니, 직장인이었다고 해야겠네요. 작년 12월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거든요.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어요. 퇴직금은 받았지만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지만 나이가 50대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당하기 일쑤고 간혹 취업이 되어도 예전 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정작 국가에서는 65세까지는 노인도 아니라고 하니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정말 이런 게 우리나라 현실인가요? 젊은 사람들은 밤거리에서 놀고 해외여행도 다니는데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요? 이 사연을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5060 세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내수 소비 추세와 국제 비교를 연구한 결과인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단순한 일시적 충격이 아닌 인구 구조적 변화로 인해 본격적인 쇠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코로나19나 인플레이션 같은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수가 받쳐줄 때 빛을 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출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마저 받쳐주지 않으니 안팎으로 돈이 돌지 않아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과는 달리 밤거리를 걸어보면 젊은이들로 가득하고 지난 연휴에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만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060 세대는 실제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내수 경제 침체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을 살펴보면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만 해도 77.8세였던 기대 수명이 2024년에는 무려 84.3세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의 5060 세대가 20년, 30년 후에는 기대 수명이 더욱 늘어나 90세에 가까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정 정년인 6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적어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0년간 먹고 살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정 정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50대가 되기도 전에 직원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퇴직 연령이 49.3세로 현재 법정 정년보다 무려 11년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노인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65세부터 시행되는 경로우대복지 혜택들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지급 시기도 서서히 70세로 늦춰지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쫓겨나고 재취업은 어렵고 어렵사리 재취업을 한다 해도 급여는 전 직장에서 받던 것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체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5060 세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갑을 꽁꽁 닫고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통계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GDP가 연평균 4.1%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증가율은 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갑은 점점 더 굳게 닫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갑을 굳게 닫은 핵심 연령층은 바로 우리 5060 세대였습니다. 이 연령대의 소비 성향은 3.9% 하락해서 전체 소비 감소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단지 두 세대가 말입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 그나마 가장 소득이 높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긴 기대 수명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오래 살기 위한 준비로 저축을 늘리고 소비는 줄이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을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라도 많다면 쫓기는 심정이 덜할 텐데 벌어놓은 자산은 모두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심리적으로는 많이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노후에 마음이 잔뜩 위축되어 있으니까 밖에 나가 돈을 쓰는 대신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결국 내수 경제도 함께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는 지금 5060 세대들로부터 부메랑을 맞은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이가 많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에서 내쫓기고 사실은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데 말입니다. 재취업은 바늘구멍이고 노인 취급하며 내쫓을 땐 모르는 척하다가 막상 쫓겨나고 나니까 노인이 아니라며 복지 혜택도 줄 수 없다고 하니 그냥 각자 도생의 길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갑을 닫은 고령층의 숫자가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소비를 하는 청년층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워낙 구조적으로 단단히 얽혀 있기 때문에 언발의 오줌 누는 격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40대만 되어도 과장, 부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당당하게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50대가 되면 임원급으로 승진하거나 적어도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40대 중반만 되어도 회사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언제 명예퇴직 대상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세대가 이 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것이 바로 지금의 5060 세대가 아니었습니까? 밤낮 없이 일하며 이 나라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정작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쓸모없는 존재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를 보며 꼰대라고 부르는 것도 서운하지만 정작 더 서운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60 세대는 여전히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연령층입니다. 비록 조기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젊은 세대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84.3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49.3세에 퇴직하면 35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35년간 병원비, 생활비, 각종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소득은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쓰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5060 세대가 지갑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어떻게 하면 노후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정년 연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나이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면 정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불안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재취업 시장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50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경험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도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49.3세에 퇴직하라고 해놓고는 65세까지는 노인이 아니라며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기 퇴직이 일반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위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가 경제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아온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 전해줄 지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과도한 소비는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절약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소비는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끔은 좋은 음식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이런 소비가 모여서 경제를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디지털 기술이 어렵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라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적응력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끼리만 모여서 불평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늘려나가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5060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우리의 역할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연을 보내주신 54세 직장인 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30년의 직장 경험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비록 예전 같은 조건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재취업이 쉽지 않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들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5060 세대를 사회에서 밀어내는 정책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층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잘 되면 다른 세대가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의 본질입니다. 우리 5060 세대가 소비를 늘리면 그것이 곧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식을 하면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업계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수입이 생깁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사면 의류업계에, 문화생활을 즐기면 문화산업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갑을 꽁꽁 닫고 집에만 있으면 이런 일자리들이 사라집니다. 결국 젊은 세대도 어려워지고, 어려워진 젊은 세대는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도 적게 낳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런 현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고령층의 소비 위축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경제 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직원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5060 세대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일수록 안정감과 지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직원들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은 고령 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BMI는 고령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된 생산 라인을 운영해서 더 높은 품질과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도 고령 근로자들의 경험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선진 사례들을 참고해서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기업에서는 49세에 쫓아내고 정부에서는 65세까지 노인이 아니라고 하는 정책적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퇴직 연령과 복지 혜택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 재취업자에 대한 임금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거나 고령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해 5060 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들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익혀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인터넷 쇼핑을 해보고 온라인 금융 서비스도 이용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84세까지 살아야 한다면
건강하게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고 인생의 후반부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에 대한 자세도 중요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좌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습 활동들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활력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쉽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가족과의 시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없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활동을 통해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도 겸손하게 전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절약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소비도 문제입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은 비상금으로 저축하되 나머지는 의미 있는 소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교육비, 여가비 등은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런 투자들이 결국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5060 세대들이 제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회사원으로 살다가 은퇴 후에 카페를 열어서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정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챙겨주려 하지 말고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필요할 때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로 바쁠 때는 소홀했던 부부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만들어갈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도 중요합니다. 우울감이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괜찮으니 매일매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도 권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이제는 사회에 돌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거창한 봉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독거노인을 돌보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행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일에 매여서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외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아름다운 곳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문화생활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음악회도 가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들을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문화생활들이 우리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독서도 권하고 싶습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책들이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취미들을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정원 가꾸기를 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건강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건강도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060 세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감도 있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고 사회적 차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핑계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들었다고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사연을 보내주신 54세분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하시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30년간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희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5060 세대가 다시 당당하게 이 사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인생 후반전을 펼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년은 단순히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가장 깊고 의미 있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통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하지만 노년을 건강하고 유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노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년의 핵심 키워드는 야금야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노년은 몸이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죽음이라는 불안과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성취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야금야금의 태도는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는 특히 욕심을 부리거나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운동도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해야 하며 음식도 천천히 꼭꼭 씹어 소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은 노년의 기본적인 행복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년은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태껏 보지 못했던 작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유쾌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건강과 돈입니다. 건강과 재정은 노년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초입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려 하거나 반대로 너무 부족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살 것과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 안에서 불안과 걱정에 갇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세 번째 지혜는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줄 아는 힘입니다. 인생에는 이유 없이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언젠가 지나가기 마련이며 그 뒤에 찾아오는 평온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네 번째 지혜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단순화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노력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멀어진 관계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또 다른 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갈등을 해소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관계의 짐을 덜어낼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무료함과 무기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과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창작 활동, 혹은 여행, 등산, 요가와 같은 활동은 노년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노년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번째 지혜는 나눔과 봉사입니다. 노년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물질적인 나눔뿐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봉사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노년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북돋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지혜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서를 작성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과정입니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준비를 미루거나 간과하지만 이를 통해 남겨진 사람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배나 유언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들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했는지를 되새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노년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되새기며 자책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일부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혹은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 또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우리 삶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잘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배,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혀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노년의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는 경험과 지혜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그 경험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잃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슬픔과 아쉬움이 커지겠지만 우리가 얻는 것들에 감사한다면 삶은 더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노년은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과 일, 사회적 책임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서와 같은 조용한 활동이 만족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행과 같은 새로운 경험이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년에는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감을 버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과거를 회상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 가족과 함께 일상을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오면서 쌓였던 오해와 미움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년에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작은 산책, 차 한 잔의 여유, 따뜻한 대화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절약은 현재의 행복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소비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명한 소비를 하고 남은 자원을 나누는 것도 노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봉사는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작은 나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끝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으며 사랑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식으로서 살아온 시간이 부모로서의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노릇은 여전히 답이 없는 숙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현재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를 독립시키고 부모의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의 부모 역할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부모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인생을 어떻게 더 행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세기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평균적으로 6명이나 두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부모들은 평균 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여성 1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만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를 대체 출산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1983년에 이미 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60년대에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던 시대에서 이제는 1명조차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끼리 서로 돌보고 자라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았고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바쁘게 일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부모들은 1~2명의 자녀만을 두고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원에 보내며 건강과 교육에 대한 정보까지 교환하느라 하루가 바쁘게 지나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전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과거에는 집안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빨래, 설거지, 음식 준비 등 모든 일이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의 도움으로 집안일에 드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경쟁과 보호로 인해 부모와 자녀 모두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아이에게는 꼭 시켜야겠다 는 부모의 마음은 때로 자녀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더불어 형제자매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족의 개념이 희미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모, 고모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모든 부모가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결국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꾸리게 됩니다. 부모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기대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인생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모 아래에서 자라 독립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다시 부부만 남게 되는 시간,
그리고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까지 이어지는 순환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 차이가 약 6에서 7년 정도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은 배우자 없이 홀로 살아가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설계할 때 이러한 현실을 간과합니다. 대부분 남성은 자신의 생애까지만 고려하며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길게 남아 있으며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는 부부만의 삶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우리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부모가 여전히 자녀에게 기대를 걸고 경제적 지원을 바라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과거에는 6명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평균 1~2명의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부모 세대의 수명은 길어지고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세대처럼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으니 자녀가 나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자녀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녀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때로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녀 사랑입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많아 부모가 한 집에서 눈치를 보면 다른 자녀의 집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자녀가 1~2명뿐이고 그들 또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는 그 사랑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그들에게 기대할 것을 전제로 한 희생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녀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의 선택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모는 실망하거나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정서적 부담을 주며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그들이 자신만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들의 지원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녀를 향한 지나친 기대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거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는 태도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도 벅찬 현실 속에서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간에서 회자되는 3대 바보 이야기는 이와 관련된 좋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바보는 손자와 손녀를 봐주느라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지만 딸이나 며느리로부터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계획을 접고 아이들을 봐주는 상황입니다. 이는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보는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모두 물려주고 이후에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부모입니다. 상속세를 절약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모두 넘겨주지만 이는 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준 후에는 자녀의 상황에 따라 부모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바보는 손자, 손녀가 자주 올 것을 예상해 방을 넓히거나 새로 가구를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이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현실적으로 필요 이상의 자원을 소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의 노후 준비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희생이 스스로의 삶을 희생하거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자녀가 서운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부모로서 명확한 입장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노후에 너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솔직히 말하면 자녀들도 이를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동시에 노후를 위한 철저한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젊은 세대가 많아 노인을 부양할 세금이 충분히 확보되었지만 지금은 그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의 수는 증가하면서 세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만약 이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돌보고 적절히 자신의 자원을 아끼며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모하는 것도 결국 노후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안정과 관계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자란 세대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퇴직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역할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역할과 권위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결국 인생의 가장 오랜 동반자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와도 꾸준히 소통하며 유대감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면 고립감이 심화되고 이는 정서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고 희생하는 대신 자녀와 함께 자신의 삶도 돌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독립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부모로서 필요한 지원을 하되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결국 인생은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행복의 핵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단순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가의 풀 한 포기처럼 단순하지만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에 집중해 보시면 좋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